중국에서는 완전히 금서가 된 책, 중국 현대사를 집대성했다라고 알려진 책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중국에서 금서가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윤입니다. 오랜만에 책 같이 읽어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조금은 무겁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책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데요. 언젠가는 고전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프랑크 디케터의 인민 3부작 시리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부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 3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방의 비극, 중국 혁명의 역사, 마오의 대기근, 중국 참극의 역사, 그리고 문화대혁명, 인민의 역사, 이렇게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945년부터 마오쩌둥의 사망 시기까지 중국이 이루었던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대약진운동, 그리고 문화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례와 함께 어떤 식으로 정책이 결정이 되었는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어야 했었던 인민들의 이야기까지 많이 담아내고 있죠. 먼저 저자부터 소개해드리죠. 프랑크 디케터는 1961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 홍콩대학교 석좌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후보 연구소에서 시니어 펠로우로 중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홍콩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가 어떻게 보면은 디케터 연구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고 개방적이었던 중국의 분위기,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로웠었던 홍콩의 상황 덕분에 디케터는 굉장히 많은 중국의 1차 사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케터 교수가 당시에 거의 기밀에 가까운 1차 사료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었죠. 중국이 2001년 올림픽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합니다. 언론과 정보의 자유를 좀 더 확장하겠다. 중국이 공산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현대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잠깐이나마 해빙기를 갖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라든지 중앙기관에 있는 사료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성이라든지 시 같은 곳에서는 많은 1차 사료들,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접근할 수가 있었다고 하죠. 물론 이 해빙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더 검열이 심해지면서 어쩌면 디케터가 볼 수 있었던 1차 사료들, 이제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이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방대한 1차 사료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디케터가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과연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주의 혁명은 인민을 위한 혁명이었던가? 사실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나 언론들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내정과 군벌에 의한 정치를 끝내면서 차근차근 진보적인 사상을 입력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토지개혁도 이루어냈고 문명퇴치도 했고 또 여성의 권위도 향상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좀 근대적인 국가를 수립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기도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폭력이라든지 탄압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고 거쳐야 되는 과도기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죠. 그래서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제3세계의 혁명 세력들 그리고 민족해방론을 외쳤던 사람들,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일부 흑인 민권운동가들, 예를 들면은 블랙팬서 같은 집단에서는 이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상당히 찬양하는 기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거를 반식민, 반지국주의, 반봉건 혁명이다라고 보고 일종의 롤모델처럼 바라봤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마오쩌둥에 대해서 상당한 경외심 그리고 찬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체게바라였죠. 얼마나 마오쩌둥을 존경을 했든지 딸의 애칭을 마오라고 불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디케터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또 이 책이 나올 즈음에는 서구에서 중국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중국도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편입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디케터는 이러한 시각들을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통념과는 전혀 다른 폭력적인 중국 공산혁명의 과정을 묘사를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던 인민 혹은 어떤 때에는 가해자로 가담을 했었던 중국 인민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책, 해방의 비극. 1945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 혁명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해방의 비극이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나 중국 인민들한테는 이것이 군벌의 포갑적인 정치, 부패한 국민당의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라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다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체제로 편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케터는 토지개혁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주라는 이유 하나로 반봉건 세력으로 몰려서 매도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또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공산당이 조장을 했다는 건데요. 더 문제인 것은 지주만 이 당시에 고초를 겪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산층이라든지 엘리트, 종교인 이런 사람들도 함께 희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토지개혁이라는 것이 농촌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해체시킨 다음에 공산당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재편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재편은 도시에서도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중국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해방이라고 부르는 약 10년의 세월은 또 다른 독재 체제가 들어서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닦는 과정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폭력과 공포를 아낌없이 활용을 했다라는 것도 이 책에 쓰여져 있죠. 두 번째 책, 마오의 대기근입니다. 대약진 운동에 대한 책이죠. 이 책이 굉장히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대부분이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라고 얘기하면은 1,500만 명에서 3,000만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디케터는 최소 4,5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은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시체를 도구를 하고 아동을 유기를 하고 심지어 식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죠. 그렇게 인간성이 무너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또 사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이 책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빨리 산업화를 이루고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제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리하게 정책을 수행하다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1959년부터 1961년까지 가뭄이라든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불행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소련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소련이 지원을 끊었다라는 부분도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는 데 원인이 되었다라고들 여겨지고 있었죠. 근데 디케터는 약간 다른 시각을 제공을 합니다. 국가가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인재다라는 거죠. 일단 지방 간부들이 중앙정부에 아첨을 하기 위해서 이 허위로 통계를 내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에 맞춰서 공무를 징발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이었는데 디케터에 따르면 중앙정부도 이미 이것이 상당수 허위 보고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무를 징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해서 공무를 징발을 하고 또 농민들이 아사하게끔 내버려 뒀느냐. 일단 첫 번째, 도시에 먼저 공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 중국이 우방국한테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던 공물이 있었는데요. 이걸 지원을 약속대로 해주지 않으면 체면이 상하니까. 자국의 국민은 굶어 죽더라도 중국이라는 국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해서 징발을 해서 타국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무능한 관료라든지 정책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무리해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약진 운동은 철저한 인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문화대혁명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끔찍하다고 봤었던 부분이에요. 일단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마오쩌둥의 권위가 크게 훼손이 되고요. 중국 정부 내에서는 류샤오치,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현실주의적으로 약간 개방적인 노선을 띄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를 하고 있었죠. 이에 마오쩌둥이 1966년부터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홍위병을 조직을 하고 낡은 사상과 문화를 파괴하라라는 지령을 내리면서 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부르주아화 그리고 자본주의화 1호의 경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들 관료들이나 엘리트들을 처단을 하고 다시 한번 마오쩌둥이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폭력적이고 그래서 이 홍위병 하면은 우리한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정도죠. 사실 이제는 이 문화 대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비판적이기는 한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념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엘리트 집단을 해체를 하면서 뭔가 좀 평등적으로 완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케터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20세기가 낳은 가장 참혹한 사건 중에 하나로 보고 있죠. 문화 대혁명은 그 어떤 이념적 순수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홍위병을 이용한 정치적인 행동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홍위병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했었던 가해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디케터의 책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일반 대중 그리고 홍위병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문화 대혁명의 광풍이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그리고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관리나 동료들을 상대로, 또 마을에서는 주민들끼리 서로 부르주아다라고 지명을 하면서 서로를 자아 비판대에 세우고 그리고 조리돌림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 인민들도 일방적인 피해자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사실 1966년 초만 하더라도 이 홍위병들이 엘리트들을 공개 비판하고 모욕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점점 더 폭력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문, 구타, 살해까지 하면서 총체적인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대중의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민이라고 해서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사실 예전에는 중국은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조금 온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소수의 과오에 의해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태다. 젊은이들이 이게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선동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케터의 책을 보면은 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던 공범이었다라는 부분이 자세하게 구술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에서도 그렇고 아래에서도 그렇고 폭력이 횡행하던 시기. 그게 바로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이죠.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은 엄청나게 후퇴를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청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학력 수준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하방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인재를 잃기도 했고요. 자, 제가 이 책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또 마오쩌둥 그리고 중국의 공산혁명 과정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 민낯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물론 이 책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숫자가 잘못되었다. 마오의 시대를 너무나 흑역사로 취급을 하고 있다. 그래도 잘한 게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금서가 되었겠죠. 근데 일단은 굉장히 풍부한 사례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쉽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탈린의 경우에는 그의 폭력성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주의의 야만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오쩌둥의 어떤 폭력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디케터는 사실 마오쩌둥을 스탈린에 맞먹는 혹은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그걸 뛰어넘는 최악의 독재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1945년부터 1976년 마오쩌둥의 시대 07과삼이라는 말이 있죠.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를 하고 또 중국을 현대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 와중에 희생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디케터가 바라보는 시각은 최악의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벌인 대량 학살 그리고 폭력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